네, 회사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 자체가 윈도우스 10하고 IoT 그 외에 뭐 자잘한 일들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그래서 불리는 게 이제 뭐 에반젤리스트, 그래서 기술 전도사 역할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는 게 무슨 사람 앞에 호처럼 밀덕 김영욱 선생 이런 식으로 불러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밀덕이 된 거는 한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7년 전에 누워서 이렇게 디스커버리 채널 보다 보니까 갑자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디스커버리 채널이 웬만한 예능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항공모함이 나오는데 메가머신이라는 코너가 있었어요. 아시죠, 다? 네. 인문학 다 할 줄 알잖아요. 그 메가머신이라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 항공모함이 한 대 쫙 나오는데 항공모함에 변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넣어서 가는 항공모함은 3일에 한 번씩 기름을 재급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원자로를 4개를 넣어서 드디어 항공모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넘쳐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비행기를 띄울 때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앞바퀴에 고리를 걸고요. 뒤에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 있죠. 스팀의 압력을 그 무게만큼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F18이면 F18 무게에다가 무장 탑재된 거 얼마에 기름 얼마 해서 무게만큼 스팀의 압력을 쫙 몰아가지고 이제 준비됐어요? 라고 하면 그쪽 파일럿이 손을 딱 떼고 격리를 합니다. 그 순간 밑에 통제관이 버튼을 누르면 스팀으로 그냥 이걸 자꾸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항공모함들은 활주로가 되게 짧아요. 그럼 자꾸 날려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걸 못하는 중국산, 이번에 중국도 항공모함 다오이다오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그 앞에 보면 되게 불쌍합니다. 앞에 점프대가 있어요. 스키 점프대가 있어서 정말 출력을 이만큼 높여놨다가 브레이크를 여기서 걸었던 걸 딱 풀면 그때 점프대를 이용해서 떠올라요. 근데 양력이 부족하니까 떠올랐다가 바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사이에 빨리 힘을 더 실어서 겨우겨우 날아가는 식이 그게 러시아식입니다. 왜냐면 이 캐터필더라고 하는 이 스팀을 이용해서 잡아 날리는 방식은 미국하고 지금 몇 나라밖에 못해요. 근데 그걸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라는 영국입니다. 영국이 사악한 물건들은 제일 먼저 만들어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또 착륙할 때는 어떻게 착륙하나 봤더니 줄을 이렇게 3줄 정도를 걸어요. 그걸 이제 어레스트라고 하는데 그 어레스트 라인에 비행기 뒤에 고리가 있어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레스트 후크라고 합니다. 근데 비행기가 착륙할 때 속도를 줄여서 착륙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속도를 안 줄이고 바로 착륙을 해요. 꽝! 왜냐하면 속도를 줄여서 착륙했는데 고리에 하나도 안 걸렸어요. 그럼 찍 해서 바로 곤두박질 치는 거죠. 그래서 딱 봐서 안 걸리면 바로 날아오릅니다. 대신 문제가 비행기가 그렇게 크고 무거운 게 빠른 속도로 착륙하는데 고리에 딱 걸려요. 그럼 바로 비행기가 반토막 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어레스트 후크 밑에는 압축기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쭉 잡아 당기는 만큼 밑에는 계속 쭉 자연스럽게 압축을 하면서 이걸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몇십 톤짜리 비행기들이 다 착륙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누워서 그걸 보다가 빠져들었어요.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가판 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지 하는데 바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 목소리를 들은 듯이 보라색은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흰색은 안전을 담당하고 빨간색은 무장을 담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보니까 현대전을 한번 다 휩쓸었죠. 다큐멘터리를 다 휩쓸고 나서 세계 2차 대전에 빠졌습니다. 밀덕의 보고죠, 거기는. 파도 계속 나와요. 요즘 같으면은 각 국가별로 그 경쟁력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미국은 거의 버튼 누르면 드론 날아가서 이제 쏴 죽이는 판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런 걸 외치고 있죠.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만 해도 일본하고 미국하고 비슷하게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독일하고 영국하고 비슷하게 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 임요한의 대테란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얼마나 컨트롤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다시 고대로 갔다가 임진왜란 갔다가 또 한니발 쪽에 한번 빠졌다가 로마 가서 또 한동안 머물렀죠. 그러고 나서 돌아왔더니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사이에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월간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단넷 개발 쪽 컬럼을 쓰고 있었어요. 써달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회사에서 일로 써라 라고 해서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모바일 트렌드 기사라고 이제 제가 기사를 썼어요. 앞으로 이제 탱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 세계 2차 대전 때는 뒤에 가면 탱크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강력한 독일이 전차면 역시 독일이잖아요. 근데 강력한 독일 전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졌냐? 숫자에서 밀렸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이폰이 지금은 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지만 안드로이드가 힘쓸 거야 라고 썼더니 좋네요. 앞으로 이렇게 써주세요 라고 해서 코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워 오브 IT라는 코너가 생기고 그걸 묶어서 책을 냈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가격. 네, 13,500원에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선물로 2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신없이 얘기할 거예요. 정신없이 얘기를 하고 나중에 질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대답해 주시는 분에게 이 2권을 드리고 그리고 저자 사인과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던 중에 블로터닷넷에서 인터뷰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꽃보다 밀덕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뷰가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저거는 이제 항공전 같은 데서 UH-60 기동 헬기에서 이제 저희 집 애들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에는 왜 가느냐 하면 요즘에 사진사들 항공전 같은 데 오죠. 항덕들 말고. 항공기 덕들 말고 일반 사진사들이 항공전에 오면 날아오는 비행기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설명해 줍니다. 마이크를 끼고 지금 날아오고 있는 비행기는 F5로서 똥5라고도 불립니다. 라고 이런 걸 설명을 해 줍니다. 그리고 이건 출장 갔을 때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다들 금문교 갈 때 저는 그 밑에 있는 USS 펜퍼슨이라고 하는 세계 2차 대전 때 사용하던 잠수함을 타러 갔어요. 그래서 17불을 내면 안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가장 최신 버전이죠. 게리 기어에서 꽃보다 밀덕을 검색해서 봤다라고 해서 섭외가 와서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는 덕력이 제일 약해요. 여기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생긴 친구 있죠. 365일 동안 군복만 입고 다니는 친구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자친구가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그래서 뭐가 문제인 것 같냐? 글쎄요. 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거, 그 옆에는 비룡이라고 해서 떡 유탄 사건 아시죠? 그걸로 유명한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자기 집 뒤에 군용 텐트를 치고 군용 음식 가지고 먹방을 찍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분은 컴뱃 샵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매장이 있어요. 군복 같은 거 파는데, 구로에 있는데 회사를 때리치고 그걸 상점을 해서 먹고 살만하다고 합니다. 꽤 괜찮대요. 얼른 생각해봐도 마진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얘기는 이 사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플라톤. 막 던지는 용기는 가상합니다. 이건 누굴까요? 카르타고. 옥타비우스. 뭔가 럭셔리한데 아닙니다. 카르타고의 명장. 네? 하니발 맞습니다. 바로 제가 한 권을 드릴게요.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입니다. 한니발 같은 경우는 한니발의 아버지나 자기 가족들이 대부분 다 로마군에 의해서 학살당했어요. 그래서 로마라면 이를 갑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자기 삶의 목표 자체가 로마를 괴멸시키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어떻게 공격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죠. 자,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스페인이 있고 그때 당시 카르타고는 지중해에 패권을 놓고 로마랑 싸우고 있었습니다. 카르타고가 이만큼의 지형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페인 일부 지역을 카르타고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지중해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생각보다 해군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바로 진군하다가는 바로 다 격침당하게 생겼어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스페인에서 육로로 이렇게 공격해 들어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근데 육로로 공격하자니 여기에는 알프스 산맥이 있는 거예요. 험준하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 하니발은 알프스를 넘어가죠. 그렇죠. 5만 명의 병력과 코끼리 56마리를 데리고 자 알프스 산을 넘어갑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 알프스를 넘는 그 길 자체는 목동들이 양 데리고 다니는 길이었어요. 그 길로 대군이 넘어간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해냈어요. 해내고 5만 명 중에서 2만 6천 명 남고 나머지 다 죽습니다. 저거 언덕 하나 넘어가는데 그만큼 말도 안 되는 작전이었죠. 근데 그 2만 6천 명을 데리고 로마랑 싸웁니다. 싸워서 자기보다 2배 많거나 3배 많거나 싸울 때마다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로마 중심부까지 진격을 해 들어갈 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급히 뭘 하느냐면 로마는 위기가 닥치면 모든 정권을 가지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한 명 임명합니다. 그 사람을 이제 징집관이라고 불러요. 집정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생기고 집정관은 임기가 6개월입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나라에 있는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막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가 뭐냐면 이 전투가 유명한 칸나이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칸나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자 여기 이게 터치가 안 되는군요. 네, 감사합니다. 예, 상암동에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도 아니고 회심에 맵을 띄웠는데 예, 상암동이 나왔네요. 네, 이탈리아 이 위쪽 지역입니다. 여기쯤에서 싸워요. 그래서 역사가 전부 다 지금 이걸 지도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붙게 되냐면 그 로마군 8만 하고요. 그 사이에 로마군 쪽에서 이탈자가 생겨요. 그걸 다 흡수해서 다시 하니발 장군은 5만 명이 됩니다. 그럼 5만 대 8만의 싸움이 됐죠.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하면 저기 보면 진법이 완전히 달라요. 저 가운데가 툭 튀어나온 데가 있죠. 저기가 바로 한니발 장군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일자진, 저 빨간색으로 완전히 일자로 세워요. 참 희한한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저걸 어떻게 보냐면 한니발은 저렇게 해서 튀어나온 쪽에서 계속 도발을 합니다. 도발을 해서 빨간색이 그대로 진군하죠. 진군하면 가운데는 급하게 뒤로 빠져요. 그리고 양쪽의 윙은 천천히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이 안으로 이렇게 몰리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포위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불과 대여섯 시간 만에 8만 명이 학살당합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가장 많은 사람이 도륙당한 전쟁이 저 칸나이 전투입니다. 8만 명 세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기대하는 건 뭐냐면 너무 빨리 넘어갔어. 예, 기대하는 게 뭐였냐면 야, 이 정도 했으면은 항복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한니발이. 근데 한니발이 8만 명 죽였으니까 항복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로마 전역에 있는 로마 군을 다 합치면 제일 처음에 2만 6천 명 살아서 넘어갔을 때 그때 로마 전역에 있는 숫자를 다 합치면 72만 명 이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만 6천 명 대 70만, 혹자는 뭐 85만이라고 계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전투를 말이 되는 걸로 이미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는 벌써 그 이전에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던 페르시아를 치러 가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때 당시 100만 명의 대군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케도니아는 3만 명 정도 데리고 갑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3만 명을 가지고 뭘 하느냐면 페르시아의 핵심 병력을 우선적으로 공략합니다. 쳐서 이겨요. 쳐서 이기니까 이상하잖아요. 3만 명 가지고 5만, 10만 대군을 계속해서 이겨요. 이기니까 이거 분위기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 이탈자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탈자라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 페르시아도
하나의 도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도시 국가로 이루어진 나라였습니다. 힘으로 눌러서 그걸 다 끌어안은 모양새라는 거죠. 그래서 왕권이 약화되면 이게 다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길 때마다 야, 이거 분위기가 마케도니아다라고 생각하면 마케도니아 쪽에 자연스럽게 다 복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이 실제로 활동한 시간은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30대 초반이 돼서 저기 인도까지 다 점령하고 돌아오는 길에 목이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습니다. 근데 그 모델을 철저하게 한니발은 따라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모델을 복습하기 위해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서 26,000명을 데리고 거기에서 몇 번 전투를 해서 다른 로마도 여러 개의 도시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가 로마가 있고 그 주변에 다른 부속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쪽을 계속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해서 그 중에서 한 부족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다시 5만 명이 됐던 거죠. 근데 나머지 도시국가들은 아무리 때려 죽여도 계속 싸움에서는 져요. 싸움에서는 지는데 절대 항복을 하지 않아요. 절대 넘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한니발이 보면 자기 5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탈리아 남부 지역까지 휩쓸고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나면 위에서는 다시 로마군이 다시 편성되고 있어요. 다시 올라가서 또 쳐부시면 아래쪽에 다시 로마군이 또 다시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한니발이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림이었던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장 큰 이유는 그 절대 항복하지 않는 이유는 모두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굉장히 특이해요. 보통 스파르타나 이런 데서는 스파르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엄마가 같은 스파르타인일 때만 스파르타인이 있어요. 영화 명랑 다 보셨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작년 최악의 영화였습니다. 네, 역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던, 누더기로 만들어버렸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 거기 영감님이 거북선을 만들었어!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영감님은 근원을 알 수 없는 영감님입니다. 실제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나대용이라는 군관이었죠. 네, 실제로 2차 해전 때 남해 쪽에 나가서 싸우기도 합니다. 전투에도 참여하기도 하고 거북선도 만들기도 하고 그때 총탄을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그때 그 총격으로 인한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그분의 생가도 남아있고 아직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아무튼 그때 우리가 그 많이 봤던 무기가 그 천지현황 해서 천자총통 이런 것만 많이 보셨죠. 근데 그때 당시 개인들이 썼던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소총 역할을 하던 무기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하나씩 지금 들고 있는 거 있죠. 요게 승자총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 승자총통은 어떻게 쏘는 거냐면 안에 화약을 넣고 그다음에 진흙을 다집니다. 왜냐하면 진흙을 다지면 화약의 폭발력이 그 앞에 그대로 다 전달되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 총알 사이사이로 가스가 새면서 위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요만한 베어링 15개를 거기다가 넣어요. 그리고 그 앞을 다시 진흙으로 막습니다. 이걸 진흙으로 다시 안 막으면 이렇게 거꾸로 하면 다 쏟아지겠죠. 그래서 2번 막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심지를 놓고 빵 하면 15개가 팍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탄총 역할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도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순신은 임진왜란 전부터 원래는 북방에서 여진족하고 싸웠잖아요. 네, 그때부터 승자총통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큰 정가를 이룩한 사람들 보면 대개 이런 화기들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었어요. 나폴레옹도 대포의 왕이었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불 붙이고 심지가 다 들어가는 동안 이 사람들이 또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몰려오는 적을 향해서 쏘기에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변이중 화차라는 걸 만듭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 좁은데 승자총통 40개를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꺼운 나무로 막혀 있고요. 3면이 이렇게 승자총통으로 되어 있죠. 요게 적들이 그 요즘에 얘기하는 말로 닭돌이라고 하죠. 예, 닥치고 돌격하는 그 길 중간중간에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터집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살상력을 보여줬던 거죠. 이것도 행주산성 때 제일 처음 투입됐던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는 전쟁 중에도 계속 무기를 개량을 했어요. 계속 고민을 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격진청래 같은 경우도 유성룡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아낌없이. 빨리 이거 개발을 끝내라. 그렇게 해서 나왔던 비밀 무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고 난 뒤에도 발전이 없었어요. 오로지 조총에 의한 집중 사격. 그거 하나에 의지해서 싸웠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로 발달하게 되냐면 한번 빵 쏘고 나서 재장전 하는 시간을 재요. 그래서 재장전 하는 시간만큼 뛰어가서 방패를 들고 그 뒤에서 활을 쏘고 또 빵 날라오고 나면 또 방패를 들고 또 앞으로 나가고 다시 꽂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의병들까지도 조총에 대항할 수 있는 전술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후반기의 모양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뭔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본 애들은 그게 어쩔 수 없는 천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 애들은 사무라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을 뽑아서 단 일격에 적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격만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 엔지니어들도 마찬가지고 매뉴얼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일격을 위한 매뉴얼. 근데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멘붕이 바로 옵니다. 매뉴얼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나면 바로 멘붕이 와요. 그래서 그 사건을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 봤잖아요. 후쿠시마에서 원전 터졌을 때.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었는데 매뉴얼을 넘어서는 일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매뉴얼이 그렇게 잘 돼 있지는 않아요. 네. 근데 원전이 터지면 일단 시멘트부터 먼저 붓고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일이 커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세계 2차 대전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은 진주만에 한번 쓸어 넣었어요. 그리고 크게 승리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상황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뒤에 상황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한 달에 한 척씩 항공모함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똑같이 폭탄을 맞아도 그 미국 배는 다시 고쳐서 나와요. 근데 일본 배는 그냥 침수가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일본의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무라이 정신으로 투철한 거예요. 자기는 전투기만 잘 몰면 되는 사람들입니다. 배에 폭탄이 맞든 뭘 하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투기 조종사뿐만 아니라 함장들조차도 침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구멍이 나거나 물이 새면 나무로 막고 용접하고 이런 기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가 나서서 그걸 배를 복구를 합니다. 심지어는 진주만 우리 영화 보면 배들이 다 격침당하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3척이 거기에 있었는데 13척이 다 격침당합니다. 근데 얼마 뒤에 13척 중에 12척을 도로 건져내요. 그리고 땜빵에서 다 전쟁터로 다시 다 나갑니다. 그게 이제 공업력의 힘인 거죠. 그리고 딱 한 척 복구가 도저히 안 되는 배가 있었어요. 그 배는 지금 띄워놓고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가시는 분들은 그 진주만에 가면 USS 애리조나라는 함이 하나 떠 있어요. 그게 지금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못 가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혼여행 가시는 분한테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남편이 반대해서 못 찍어왔다고. 네. 자, 이 혁신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미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온 거죠. 네,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이미 왔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혁신하지 못했어요. 근데 조선은 계속해서 혁신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3대 개발자 컨퍼런스를 보면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어디까지 왔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좀 혁신을 할 때도 됐잖아요. 그동안 삽질을 한 걸 치면.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도 높았고 기사도 풍성하게 나왔어요. 필드 컨퍼런스에서. 윈도우즈 10, 애저, 그다음에 또 브릿지 기술, 그다음에 또 IoT 관련 기술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좀 실망했던 건 구글이었죠. 그렇죠. 구글은 안드로이드 L 나오고 그다음에 구글 포토가 살렸죠. 그 외에는 작년에 많은 것들을 얘기했었잖아요. 안드로이드 카, 안드로이드 TV, 그다음에 안드로이드 웨어, 안드로이드 많이 냈죠.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걸 하나도 수습을 안 했어, 언급조차 안 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웨어는 열심히 찍어냈는데
애플워치한테 완전히 밀렸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올라오다 보면 어느 시점 혁신에 대한 피로감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죠. 애플은 애플워치의 9.99달러가 예술이었다라는 평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애플은 뭘 봐야 되냐면 애플 같은 경우는 혁신은 없어도 자잘한 기능들이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무인 자동차도 하고 태양광 또 이런 기구 같은 거 띄워서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방향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제각각이 그래도 의미가 있는데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와야 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혁신은 없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기능들 있죠. 64비트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64비트로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경량화 앱을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글로벌을 잘 지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폰을 향해서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아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모델 쪽으로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혁신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혁신의 한 방향은 오로지 외군 때려잡는 데 있었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이폰을 많이 팔기 위한 것으로 지금 혁신이 방향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더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이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퓨리, 최근에 영화 나왔죠. 예, 다 보셨죠? 네, 퓨리 영화를 보면 마치 기병대 전술을 탱크 가지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탱크라는 이름이 원래는 암호명이었어요. 뭔가 혁신적인 걸 만들어냈는데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야? 라고 했더니 탱크래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탱크라고 하는 건 원래 기름 같은 거 담아놓는 게 탱크잖아요. 기름 탱크. 근데 그걸 그냥 탱크라고 숨기기 위해서 탱크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세계 1차 대전 전에 기관총이 나왔어요. 기관총이 나오면서 사상자 숫자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진 거예요. 근데 기관총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남북전쟁 때 제일 먼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리차드 캐덜린이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이 의사가 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쳐서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전쟁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총을 들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이 총을 들어야 되니까 한 사람이 총을 여러 발을 쏠 수 있으면 사람이 적게 들어가고 덜 죽겠지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아무튼 그래서 리차드 캐들린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위에다가 탄약을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돌리면 다다다다다다다 발사되는 그걸 캐들린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왜 6.25 때 따발총이라고 했잖아요. 따발총은 소련식 기관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소리가 다다다다 한다고 해서 따발총이라고 불렀고 기관총, 머신건이라고 하는 게 이름이고 그다음에 원형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총을 캐덜린 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캐덜린 건은 어디에서 주로 사용되냐면 주로 요즘에 왜 헬리콥터 같은 데 달려서 주로 집중적인 공격을 할 때 사용을 하죠. 자, 그래서 그 기관총을 사용할 때는 기관총을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쏘죠. 그렇죠? 이렇게 안 쏩니다, 원래는. 기관총 그렇게 쏘지 않고 양쪽에 두 대가 거치되어 있고 가운데는 보병들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서 사선으로 쏩니다. 그러면 앞에서 쏘면 제가 지금 봐도 앞에서 쏘면 사람들 사이에 빈틈이 보여요. 근데 이게 이렇게 사선에서 보면 사람들이 꽉 차 보입니다. 그래서 흥하지 않은 세미나 사진들을 보면 항상 사선으로 찍어요. 사람이 꽉 차 있는 것처럼. 그래서 양쪽 사선에서 쏘면 가운데에 킬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킬존이 형성되고 난 뒤로 세계 1차 대전 때 불과 10km 가기 위해서 수만 명씩 죽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처럼 총 들고 와 하면 다 죽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흐르는 강물처럼 그 영화에서 보면 독일군이 앞에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 수만 발의 포탄을 쐈어요. 그러고 나서 뛰어 들어갔어요.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지하에 숨어있던 독일군들이 올라와서 기관총 갖다 대고 다시 킬존을 형성하고 바로 다 죽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참호를 파고 양쪽에서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누가 고개를 내밀게만 하면 바로 죽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탱크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 탱크가 초기에 저 모델은 마크 2라고 하는 모델인데 쇼바가 없는 모델이에요. 땅의 모든 흐름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쿵 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우와 이런 모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장도 많은데 고장이 나면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투입은 실패했습니다. 40대 정도를 투입했더니 실패해서 그 다음에는 200대를 투입해서 완전히 독일군을 하루 만에 20km가량을 밀어내는 데 성공하죠. 그래서 그 뒤로 탱크들이 계속해서 발전이 됩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 같은 경우는 포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 독일군의 전설의 티거 전차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80mm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빵 쏘면은 사정거리 밖에서도 연합군 전차를 다 깰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 연합군 쪽이나 아니면은 미군, 프랑스군 이런 쪽은 탱크가 있긴 있었는데 보병을 보좌하기 위해서 조금 큰 대포가 있는 수준이었어요. 별로 도움이 안 됐죠. 그래서 독일군을 만나면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화력이 좀 큰 대포를 달았어요. 바늘 옆구리에 실으면서 쓸 수는 없어도 탱크 옆구리에 포를 달아서는 쓸 수가 있었어요. 저게 M3 전차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기 왼쪽에 나타나면 탱크를 돌려야 돼요. 그 사이에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저게 임시적인 방편이었고 그 다음에 다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전차입니다. 세계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다 이 전차가 나와요. 이게 M4 셔먼이라고 하는 전차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 근데 저것도 굉장히 급조해낸 물건입니다. 최소한의 장갑, 그리고 탱크인데 휘발유로 가요. 왜냐하면 포드나 이런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막 찍어내거든요. 그리고 구조가 단순해서 사정없이 찍어낼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탱크를 이용해서 독일군의 티거 전차를 빵 쏘면 티거 전차가 맞고 움찔하고 다시 옵니다. 맞으면 다 튕겨 나와요. 그래서 전면은 절대 뚫리지도 않고요. 측면이나 후면을 쳐야 되는데 측면이나 후면도 가까이서 쏴야지 뚫리지 멀리서 쏘면 절대 안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퓨리라는 그 영화에 보면 갑자기 전차 4대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하죠. 그 전술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3대 이하면 절대 돌격을 못하게끔 막았어요. 최소한 4대 이상이 모이면 티거 전차가 이렇게 있으면 티거 전차의 유일한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포탑이 돌아가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4대가 이렇게 달리는 거죠. 그럼 빵 쏘면 한 대가 터지겠죠. 안녕 하고 한 명이 갑니다. 4명이 가죠. 그러고 나서 그 사이로 이렇게 돌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또 한 명이 빵 쏘면 또 4명이 또 죽습니다. 그럼 이제 2대 남죠. 그럼 2대가 러시안 룰렛으로 하는 거예요. 한 명은 계속 이렇게 가고 다른 한 대는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돌려서 나머지 한 대를 빵 터뜨리면 얘는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그때 겨우겨우 붙어서 빵 쏘면은 연기가 술술 나면서 사람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다 같이 고개를 내밀고 막 총을 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탱크를 접수를 합니다. 굉장히 눈물나게 싸웠죠. 근데 연합군이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을까요? 정답입니다. 예, 많이 뽑았나? 예, 아, 저기군요.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거죠, 지금. 예. 이렇게 막 찍어내요, 미국은. 정말 미친 듯이 찍어내서 찍어서 나오는 대로 다 배에 실어서 계속 유럽에 보냅니다. 그래서 찍어서 나온 양이 57,000대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이런 모델도 만들어요. 앞에 화형 방사기를 달아요. 그래서 닥돌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불러 다 찢어지는 모델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저건 기본 베이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저 기본 베이스로 뭐든지 만들어서 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계 2차 대전 때까지 계속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군 전차, 이게 전설의 티거 전차입니다. 이 티거 전차는 몇 대를 만들었을까요? 3,700대를 만들어냅니다. 이 3,700대로 동부, 서부를 다 나눠서 싸워야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초기에 이 티거가 줬던 공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연합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리 쏴도 안 터지는 탱크가 나온 거죠. 그래서 티거가 나왔다라고 하면 우선 공중 지원이 됐습니다. 티거 이러면 바로 비행기가 날아와요. 근데 티거 원래 전차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위에 뚜껑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닥을 두껍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폭탄 떨어뜨리면 무조건 뚜껑이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티거 공포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소모해버린 탱크가 됐습니다. 그래서 티거는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그리고 M4 전차는 지금 또 전설의 전차로 남아있어요. M4 셔먼. 그래서 5만 대가 유럽을 누볐죠. 그래서 어디에 가나 M4가 나왔습니다. 또 유럽 전쟁은 그랬지만 또 반대로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하고 싸울 때는 일본군은 또 탱크는 되게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셔먼 2대만 내리면 아주 아작을 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쓸만한 물건이었죠. 자, 그런데 이게 요즘에 보면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전에 M2M 시절만 하더라도 디바이스 하나를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디바이스의 모든 기능을 다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정보를 잘 정제해가지고 서버에다가 보내줘야만 됐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디바이스는 오히려 단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건 약간 PPL 같은 거예요. 원래는 아두이노를 놓고 싶었으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련 있는 넷두이노라고 단넷이 올라가 있는 아두이노입니다. 아두이노 이제 청나라째 사면 10,000원이면 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비글본 블랙, 라즈베리 파이 50,000원이면 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는 제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국내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그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겨울에 뭘 할까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네, 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고 싶지도 않네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아닙니다. 겨울에도 계속해서 열심히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걸 컨테이너에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남미에 수출합니다. 브라질은 그때가 여름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수출을 해요. 그럼 이 컨테이너가 냉동이 잘 돼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의 냉동 상태를 체크하는 디바이스를 잘 만들었어요. 하나에 1,500만 원. 2개 하면 3,000만 원인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는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2개의 값을 평균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고장났다라고 하면 갔다 와서 사람 부르면 출장비가 5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업체가 비글본 블랙을 넣고 또 하드웨어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50만 원에 끝난 거예요. 1,500만 원짜리가 50만 원짜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근본도 알 수 없는 보드를 가지고 뭘 만들었지? 라고 해서 못 믿어 하니까 그럼 6개 넣어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6개를 탑재합니다. 그리고 고장나면 빼서 태평양에 던집니다. 그냥. 그리고 예비 부품으로 또 하나 끼워요. 그래도 싼 거예요. 디바이스 가격이 출장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오히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품 하나를 잘 만드는 게 아니라 가벼운 디바이스를 적당한 성능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오히려 신뢰성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잘 만들어진 하드웨어 플랫폼이 이제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가 가장 큰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셔먼 전차하고 지금 IoT의 싸움하고 굉장히 유사하다. 여기는 PPL이네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죠. 할 얘기가 더 많지만 그건 워 오브 IT 4에서 다시 이것도 재밌는데 V1 로켓, V2 로켓을 하면은 이제 북한의 대포동 로켓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아껴서 다음에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